순댓국집 절름발이를 며느리로 드리라고? 호적에서 팔고 싶어? 한빛식품 박만수 회장이 아들 태호에게 소리쳤습니다. 통장 잔고 0원, 임대보증금 300만 원, 고교자퇴, 부모도 없는 29살 여자. 아들이 3년 동안 몰래 사귄 이소정의 뒷조사 결과였습니다. 동정심 팔아서 재산 노리는 거 뻔하잖아. 결국 박만수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죠. 그렇게 들어선 신당동의 작은 순댓국집. 그가 마주한 단 한 장면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게 됩니다. 과연 며느리가 보여준 충격적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재벌 회장을 무릎 꿇게 만든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올해 안에 대한그룹 최 회장 딸 다연이와 약혼식 올려라. 한빛식품 본사 30층 회장실에서 나는 등을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펼쳐져 있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번 혼사만큼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책상 위에는 최다연의 프로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대 졸업, 해외 유학 경력, 완벽한 집안 배경, 한빛식품의 후계자와 결혼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었죠. 내가 평생 쌓아온 이 제국을 지켜줄 든든한 파트너 말입니다. 아버지, 다연 씨는 저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그리고 저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내 아들이?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보였어요. 긴장한 듯 떨리고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지? 목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느라 이가 갈렸어요. 이소정이라는 사람이에요. 29살이고 신당동에서 순댓국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순댓국집? 지금 순댓국집이라고 했나? 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조금 불편합니다.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걸 일궈왔습니까? 맨손으로 시작해서 국내 최고의 식품 기업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습니까? 그게 다 내 유일한 혈육인 박태호. 이 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내 아들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최고의 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순댓국집? 절름발이? 나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순댓국집? 절름발이?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불쌍한 척하면서 네 동정심을 자극해서 잡은 거로구나. 전형적이야. 재벌가 아들을 노리는 여자들의 수법은 다 똑같아. 내가 이 자리까지 오면서 그런 인간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처음엔 다들 순수한 척, 착한 척합니다. 하지만 결국 노리는 건 똑같습니다. 돈과 지위. 태호가 말했습니다. 소정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럼 뭐냐? 순댓국집 하는 절름발이 여자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는 거냐?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를 손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최다연의 프로필이 바닥에 흩어져 떨어졌습니다. 넌 세상을 몰라. 돈 냄새를 맡은 여자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른다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오면서 그런 인간들을 한두 명 본 줄 알아. 이 멍청한 놈아. 태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버지. 소정이는 자기보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다 쇼야.
너 같은 순진한 놈을 낳기 위한 연극이라고. 나는 소리를 질렀지만 태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전 소정이에게 제가 한빛식품 후계자라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태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소정이는 제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 줄 알고 있어요. 항상 밥값을 내려고 하는 소정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일부러 비싼 곳은 가지 않았고요. 3년 동안 만나면서 단 한 번도 제 배경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3년? 3년 동안이나 저 모르게 출신도 모르는 여자와 사랑 노름을 해왔다고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더 악랄한 거지. 모르는 척하면서 다 알아보고 접근한 거야. 아버지, 태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울고 싶진 않은지 꾹 참고 있는 듯 보였죠.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봐주세요. 소정이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오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착해 빠지게만 살다 간 태호 엄마와 똑 닮은 모습에 가슴이 꽉 막혀왔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착하게 살면 뒤통수 맞게 마련입니다. 지금 이 상황처럼요. 나는 의자에 앉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다. 한빛식품을 이어받을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야 해. 전 소정이와 결혼할 겁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재산을 노린다는 걸 왜 모르냐? 신분 상승을 노리고 있다고. 일밖에 모르는 순진한 네 약점을 파고든 거야. 아버지도 한때는 가난했잖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아버지가 왜 사람의 진심을 못 보시는 겁니까? 돈이 없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의심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노을이 지기 시작했고 회장실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나가. 너 같은 놈이랑 더 할 말 없어. 당장 나가. 목소리가 지쳐 나왔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틀렸을 리 없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 뭔가 노리고 있을 겁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들어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김 비서, 이소정이라는 여자를 조사해. 신당동에서 순댓국집을 한다고 하니 찾기 어렵지 않을 거야. 모든 것을 파헤쳐. 빚은 없는지, 정가는 없는지, 주변 평판은 어떤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해.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어스름 속에서 도시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아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의무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한빛식품 회장실에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하룻밤 사이에 조사한 이소정에 대한 서류 뭉치가 한가득 들려 있었어요. 보고해.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비서는 서류를 펼치며 차분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소정, 29세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두 분 모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후 고아원에서 생활했고 생계를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현재 서울 신당동에서 신당동 순댓국이라는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 비서는 계속해서 보고했어요. 왼쪽 다리가 불편한 상태이고 정가나 채무는 전혀 없습니다.
재산은 임대 보증금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300만 원? 한빛식품 회장의 며느리가 될 사람의 전 재산이 고작 300만 원이라고?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겉으로는 가난한 척하면서 우리 태호를 노리는 거지. 서류를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이 없었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 보일 만큼 가난한 거 빼고는 말이죠. 나는 서류를 덮으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지. 2시간 뒤 나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항상 입고 다니는 명품 정장 대신 낡은 티셔츠와 얼룩지고 찢어진 면바지로 갈아입었어요. 머리는 방금 자다 일어난 듯 부스스하게 헝클어뜨렸고 며칠은 안 씻은 것처럼 보이도록 분장까지 했죠. 완벽한 노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30년 전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 모습이 이랬을까요? 운전기사는 나를 신당동 근처에 내려주고 떠났습니다. 나는 천천히 골목길을 걸으며 신당동 순댓국을 찾았어요. 좁은 골목 끝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가게는 생각보다 더 작고 허름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손님이 4-5명 정도 있었는데 모두 동네 주민들처럼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한 여자가 작게 쩔뚝이며 나왔어요. 얼핏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유심히 바라보면 왼쪽 다리를 살짝 끌듯이 걷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소정이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잔뜩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댓국 하나요. 소정은 잠시 나의 얼굴을 보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밖이 추우셨죠? 국물을 좀 더 따끈하게 해드릴까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존댓말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노숙자를 대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대하는 말투였어요. 아, 그냥 아무렇게나 줘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편한 자리에 앉아 계세요. 소정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가게를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오래되어 낡아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저통도 깔끔하고 테이블마다 놓여있는 소금통도 묻어있는 것 없이 청결하게 되어 있었죠. 구석구석을 살펴보아도 먼지 한 톨 보이지 않게 청소를 깔끔하게 해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계산대 앞에서 주머니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지갑을 집에 두고 왔네요. 다음에 와서 드릴게요.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거짓말입니다. 노숙자 차림의 남자가 하고 있는 말이었어요. 그냥 보냈다가는 돈을 못 받을 게 분명합니다. 소정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다음에 오실 때 주세요. 아, 잠깐만요. 소정은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비닐봉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안에는 순대가 더 들어 있었어요. 집에 가시는 길에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왜 저럴까요? 아, 소문이에요. 친절한 가게라는 소문이 나면 장사가 더 잘 될 테니까요. 잠시 후 소정이 순댓국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에는 순대와 내장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곁들여 나온 깍두기와 새우젓도 정갈했습니다. 맛은 의외로 좋았습니다. 진한 국물과 쫄깃한 순대가 입안에서 어우러졌어요. 하지만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 정신 좀 봐. 지갑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 다음에 줘도 되죠? 자,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 눈에 뻔합니다. 처음 온 손님이 돈이 없다는데 그냥 돌려보낼 리가 없겠죠. 똑같은 일을 2번이나 당하는데
바보같이 또 당할까요? 아니면 표정이 굳어질까요? 사람의 본성은 손해를 봤을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나는 소정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분명 화를 내거나 당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정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바쁠 때면 물건 챙기는 걸 깜빡하더라고요. 오늘 맛있으셨으면 또 오세요. 돈은 다음에 주세요. 나는 가게를 나서며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첫 사업 실패로 좌절하고 있을 때였어요. 동년배로 보이는 남자 사장님이 순댓국을 무료로 주셨죠. 돈은 다음에 주세요. 그때도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나는 얼른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때고 지금은 다릅니다. 저 여자는 내 아들을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왜인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나가려는 순간 소정이 다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돌아보자 소정이 비닐봉지를 들고 쩔뚝이며 다가왔어요. 날씨가 추운데 이거라도 드시면서 가세요. 봉지 안에는 따뜻한 호빵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었어요. 가게를 나서기 직전 주방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소정이 뜨거운 국물이 든 무거운 냄비를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절뚝이는 다리로 버티려다 휘청 무릎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일어나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손님에게 국을 내왔어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요? 직원을 쓰지. 골목을 걸으며 나는 호빵을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1,000원짜리 호빵으로 나중에 10,000원을 건질 수 있다면 장사꾼의 기본이죠. 작은 손해로 훗날 큰 이득을 가져오려는 속셈이 분명합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게 안의 소정은 여전히 다른 손님을 맞으며 웃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다시 올 거라고 확신이라도 한 건가요? 노숙자한테 호빵까지 주면서 아니면 혹시 나를 알아본 건가? 나는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대저택으로 돌아온 나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우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저녁은 드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소정이를 만나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공짜 친절은 없어.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서 오는 친절은 더 그래. 태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세요? 나는 냉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 그 여자가 정말 착하다면 왜 하필 너 같은 외동아들을 선택했지? 가난한 남자, 이혼남, 애 딸린 남자는 안 만나고 제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본 날 소정이는 저를 거절했어요. 제가 3개월 동안 막무가내로 매일 가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잠깐, 나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3개월을? 네. 비가 와도 눈이 와도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인연이 3년이 됐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기어오르려는 법이야. 네가 그 사다리라고 생각 안 해? 소정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3년 동안 만나면서 단 한 번도 돈을 바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뭘 사주려고 하면 부담스러워했다고요. 나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손을 저었습니다. 더 이상 그 여자 이야기는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태호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완고한 표정을 보니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태호가 나간 후 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늘 받은 호빵 봉지를 꺼냈습니다. 아직 남아있던 호빵 하나.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미 식었지만 맛은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만약에 저 여자가 진짜 착한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은 더 그래요. 가난은 사람을 절박하게 만들고 절박함은 사람을 구질구질하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왜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고 판단을 내려봐야겠어요. 목요일 저녁 나는 이제 익숙해진 노숙자 차림으로 신당동 순댓국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독 하늘이 어두웠고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어요. 나는 순댓국을 먹는 척하며 소정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가자 소정이 벽시계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오셨을 손님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소정은 주방을 나와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목요일마다 이 시간에 꼭 오시는데.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정이 단골 손님들의 방문 요일과 시간까지 기억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때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소정이 급하게 전화를 받았죠. 네, 신당동 순댓국입니다. 아, 할아버지. 오늘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가게 아니라 나에게도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아이고, 소정아. 할멈이 오늘도 순댓국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비가 쏟아지네. 오늘은 도저히 밖에 못 나가겠어. 소정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곧 폭우가 쏟아질 것 같았죠. 할머니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요 며칠 통 먹질 못하네. 갑자기 네가 끓인 순댓국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서 말이지. 미안한데 혹시 배달도 되나? 미안하네. 늙은이가 염치 없이 이런 부탁해서. 소정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가게는 어쩌고? 괜찮아, 우리가 기다릴게. 가게 끝나고 와줘도 우린 고마워. 아니에요. 할머니 식사도 못 하신다면서요. 얼른 주소 알려주세요. 바로 갈게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절름발이 다리로 이비를 맞고 배달을 간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소정은 전화를 끊고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뚝배기 2개에 뜨거운 순댓국을 담고 보온 가방에 넣었습니다. 반찬도 비닐에 싸서 챙겼죠. 그리고 창고에서 낡은 우비를 꺼내 입었습니다. 투명한 비닐 우비라 그 안에 입은 앞치마까지 다 보였어요. 소정이 보온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서려 하자 다른 손님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비에 배달 가려고? 다리도 불편해 보이는데 너무 위험해. 괜찮아요. 어르신들이 식사도 못하고 기다리고 계셔서요. 소정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소정을 따라 나갔습니다. 이미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에서 소정을 놓치지 않으려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죠. 소정은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지에서도 버거워 보였는데 긴 오르막길이 나타났어요. 빗물이 콸콸 흘러내리는 경사진 길을 소정은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왼쪽 다리를 끌 때마다 몸이 흔들렸지만 보온 가방은 꼭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아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끄러운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소정이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쿵! 소리와 함께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나가려다가 멈췄어요. 자신을 들키면 안 되니까요. 아! 소정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무릎을 보니 바지가 찢어지고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정은 먼저 보온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에도 가방을 가슴에 꼭 안아서 국물이 쏟아지지 않았더라고요. 소정은 아픈 다리를 끌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빗물과 피가 섞여 흘러내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게 계산된 친절일까요? 아무도 안 보는데 저렇게까지 하는 게요? 나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드디어 낡은 주택 앞에 도착한 소정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아이고, 정말 왔구나. 아이고, 무릎에서 피가 나잖아. 괜찮아요, 할아버지. 빨리 들어가세요. 비 맞으시면 감기 걸려요. 소정은 오히려 할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나는 건물 처마 밑에 몸을 숨기고 창문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소정이 보온 가방을 열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방 안에 누워있던 할머니가 소정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정이. 이 비에 어떻게 왔니? 다리도 아픈데. 할머니가 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직 뜨거우니까 맛있게 드세요. 소정은 상을 차리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국물을 한 숟가락 뜨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이 맛이야. 계속 생각나던 맛이 바로 이 맛이었어. 할아버지가 수건과 반창고를 가져왔습니다. 소정아, 이것 좀 붙이고 가거라.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르신들 천천히 드세요. 그릇은 나중에 편하실 때 가져다 주세요. 소정은 다시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건물 처마 밑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절뚝거리는 걸음이 아까보다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는 소정의 뒷모습.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의심한 겁니까? 나는 소정이 가게로 돌아갈 때까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소정은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피가 나는 무릎은 대충 수건으로 닦기만 했죠. 아직도 손님이 남아 있었거든요. 나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데리러 온 차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소정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보온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넘어지던 모습, 피가 나는 무릎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모습까지도요. 집에 도착한 나는 서재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태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젖으셨어요? 아무 일도 아니야. 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태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신데 그러세요? 나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야, 그 여자 이소정 말이다. 다리는 왜 다친 거냐? 태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소정에 대해 물어보다니요. 저 만나기 1년 전에 다쳤대요. 무료 나눔 행사를 하다가 한 어르신이 차도로 넘어지셨는데 소정이가 그분을 밀어내고 대신 차에 치였다고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모르는 사람 구하려다가 자기가 대신 다쳤다고? 네. 제가 우연히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의심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 수술은 왜 안 받은 거냐? 돈 때문이겠죠.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엄두도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나는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소정, 좀 더 자세히 조사해봐. 특히 4년 전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아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나가고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네. 내가 완전히 틀렸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다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신상 샤넬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거실로 들어왔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썹이 바짝 올라가 있었고 입술은 앙다물어져 있었어요. 뭔가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이었죠. 아침부터 어쩐 일이냐? 나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태호 오빠가 저와의 약혼을 거부한다고 들었어요. 듣고 보니 다른 여자가 있다면서요? 다연은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손에 든 이번에 새로 나온 샤넬 가방을 꽉 쥐고 있었어요.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래. 태호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 순댓국집 맞아요? 게다가 다리까지 절뚝거린다고요? 다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 절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태호 오빠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 목적이겠죠. 아니면 신분 상승을 노리거나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제 빗속에서 본 소정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천하태평하세요? 다연이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너무 진해서 머리가 아팠어요. 제가 직접 가서 경고하겠어요. 그 여자가 누구 앞에서 까불고 있는지 알려주겠다고요. 다연아. 나는 다연이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연은 성큼성큼 걸어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죠.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연의 성격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한번 화가 나면 앞뒤 안 가리는 사람이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으면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나는 중얼거리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또다시 노숙자 차림이었어요. 평소보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집을 나섰죠. 신당동 순댓국에 도착했을 때 다연의 벤츠가 가게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았죠. 다연은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소정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소정은 국을 적고 있었는데 표정이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죠. 당신이 이소정이죠? 다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소정이 국자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태호 오빠와 사귀고 있다면서요? 아, 네. 정말 뻔뻔하네요.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태호 오빠를? 다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흘끔흘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소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당신이 태호 오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 다 알아요. 불쌍한 척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한 거겠죠? 다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손님,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소정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하라고요? 지금 감히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다연이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그릇들이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고아원 출신의 고등학교도 중퇴. 그런 주제에 감히 태호 오빠를 노리다니.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연의 말이 선을 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제 과거가 어떻든 태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것만은 확실해요. 사랑? 웃기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사랑을 알아요? 돈 보고 접근한 주제에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면 특별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요? 다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수표책이었어요. 얼마면 되겠어요? 1억? 2억? 원하는 만큼 줄 테니 제발 먹고 깔끔하게 떨어져 나가요. 소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죠. 저는 돈 필요 없어요. 돈 때문에 태호 씨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연기하시네. 다연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어요. 소정의 뺨을 때리려는 거였죠. 나는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다연의 손을 막았습니다. 다연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이 나를 위아래로 훑었죠. 뭐야 이건.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재수없게. 다연은 모자를 눌러쓰고 노숙자 복장을 한 내가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 차림새를 보고 누군지 알아보려는 관심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다연은 물티슈로 팔을 닦으며 밖으로 나갔어요. 좋게 말할 때 태호 오빠 눈앞에서 꺼져. 알았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이 다시 국을 먹기 시작했죠. 소정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식사하시는데 불편하셨죠? 국 식었으면 다시 데워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방금 모욕을 당한 사람 같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자리에 앉아 소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국을 정성스럽게 담았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손님들이 거의 다 나가고 가게가 한산해졌습니다. 소정은 그제야 의자에 앉았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나는 일어나 카운터로 갔습니다. 괜찮아요? 소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아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와주긴요. 나는 머뭇거리다가 물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어요? 충분히 화낼 만한 상황이었는데. 소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를 낸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분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화가 날 테니까요. 나는 놀랐습니다. 자기를 모욕한 사람까지 이해하려고 하다니요.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닌가. 부모님 얘기까지 꺼내면서. 사실인데요, 뭐. 저는 정말 고아원 출신이고 돈 없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죠. 소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자친구를 만난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분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자주 오는 손님이었어요. 늘 혼자 와서 조용히 국을 먹고 가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날씨 얘기, 별것 아닌 일상 얘기들.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진 거예요. 소정의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태호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눈빛이 너무 맑았거든요. 전 이만 갈게요. 밥값은 여기. 나는 돈을 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욕을 먹으면서도 품격을 지키는 사람. 모욕을 당하고도 상대를 이해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니.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연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만수입니다. 약혼은 없던 일로 하죠.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졌으니까요. 태호가 소정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영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품격을 가진 사람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소정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던 그 얼굴이 자꾸 눈에 아른거렸어요. 의심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존경이 채우기 시작했죠. 나는 아들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소정에게도 잘못했어요. 그들의 진심을 의심했으니까요. 또다시 인정해야 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틀렸다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영과의 약혼은 완전히 취소됐어요. 나는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소정에 대한 존경심은 커졌지만 그래도 뭔가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아니, 사실 확인이라기보다는 그녀를 더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선함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날도 나는 점심시간에 신당동 순댓국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습관적으로 근처에 오면 노숙자 분장을 하고 왔어요. 길 건너편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어요. 소정은 절뚝이는 다리로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였죠. 그때였습니다. 꽝! 엄청난 굉음이 들렸어요. 카페 유리창이 덜덜 떨릴 정도였죠. 밖을 보니 가게 앞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부딪힌 거였습니다. 오토바이는 저 멀리 날아가 넘어져 있었고 운전자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고 현장은 끔찍했거든요. 오토바이 운전자의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헬멧은 반쯤 깨져 있었고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멀찍이 서서 구경만 했어요. 어머, 어떡해. 피가 너무 많이 나는데. 119 불렀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죠. 피를 보니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소정이었어요. 그녀는 손님들로 가득한 가게를 두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뛰었다기보다는 절뚝거리며 빠르게 걸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소정은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저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상태를 확인했죠.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의식은 있는 것 같았어요. 119에 신고했어요? 소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했는데 10분은 걸린대요. 누군가 대답했어요. 소정은 절뚝이는 다리를 바쁘게 움직이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수건 여러 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소정은 수건을 얼른 다리에 댔어요. 피가 수건에 빠르게 번지며 하얀 수건이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었죠. 소정은 두 손으로 힘껏 상처 부위를 눌렀어요. 피가 그녀의 손에도 묻었습니다. 앞치마도 빨갛게 물들었고요.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감동인지 충격인지 아니면 부끄러움인지 알 수 없었죠. 소정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가게에는 손님이 가득한데 자기 일도 내팽겨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걸까요? 소정이 고개를 들어 외쳤습니다. 거기 차 오지 마세요. 구급차가 못 들어와요. 그녀는 한 손으로는 계속 상처를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는 차들을 막았어요. 절뚝이는 다리로 일어서서 도로 한복판으로 나갔습니다. 잠깐만 멈춰주세요. 구급차 길 비켜주세요. 차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경적을 울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소정은 계속 손을 흔들었어요.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드디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정은 그제야 길에서 비켜났어요. 구급차가 도착하자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누가 응급처치하신 거예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제가 했습니다. 다리 쪽 출혈이 심해서 압박했어요. 소정이 대답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피투성이었죠. 잘하셨어요. 초동 대처가 좋아서 큰일은 면했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젊은 처자가 대단하네. 소정은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떠날 때까지 지켜봤죠. 그리고는 피 묻은 손을 앞치마로 대충 닦고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내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할까요? 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까요? 나는 천천히 길을 건너 신당동 순댓국으로 갔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소정이 손님들에게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리를 비워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람 구하는 게 먼저죠. 한 손님이 말했어요. 그래도 장사 중에 나간 건 죄송합니다. 소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정은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빈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사실은 좀 무서웠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운데도 나간 거예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사람이 다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소정이 국을 내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가게 손님들은 어떡하고요? 손님들은 당연히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계산이나 고민의 흔적이 없었어요. 나는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완전히 진짜야. 선함이 계산이 아니라 본성인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있구나.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삐뚤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봤는지 깨달았어요. 돈과 이익만 따지며 살았던 내 인생이 부끄러워졌죠. 잘 먹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소정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피 묻은 손으로 상처를 누르던 모습, 절뚝이며 도로에 뛰어들던 모습, 그리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일하던 모습까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비서였어요.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회사로 가고 있어. 오후 회의가 있으신데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는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생명이 먼저, 돈보다 사람이 먼저. 소정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왜 나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아마도 나는 오래전에 그 당연한 것들을 잊어버렸나 봅니다. 돈을 쫓다가 성공을 쫓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녀를 돕기로 말이죠. 하지만 그 전에 더 알아봐야 할 게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는지 그 뿌리가 궁금했어요. 나는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소정 씨 부모님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선함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건지 반드시 알아내고 싶었어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죠. 평소 같으면 골프장에 갔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어제 보고한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이소정 씨가 매주 일요일마다 노인정 앞에서 무료 나눔을 한다고 합니다. 태호에게 들은 내용이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무료 나눔이라. 가게도 어려운 상황인데 왜 돈을 벌 수 없는 일을 굳이 하는 걸까요? 나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모자도 썼죠. 신당동 노인정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쯤이었어요. 멀리서 천막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막 아래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벌써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죠.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말이죠. 소정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큰 솥에서 국을 푸고 있었어요. 옆에는 순대를 썰어놓은 접시들이 가득했죠. 혼자서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은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어요. 옷차림을 보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폐지를 담은 리어카를 끌고 왔더군요. 이복순 어르신 오셨어요? 소정이 할머니 한 분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또 왔지. 일요일이 기다려져. 할머니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오늘은 좀 덜 짜게 했어요. 지난주에 짜다고 하셨잖아요. 소정이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이름뿐만 아니라 입맛까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는 놀랐습니다. 무료로 주는 음식인데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니. 그냥 배고픈 사람들 배나 채워주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죠. 다음 차례는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김철수 어르신, 다리는 좀 어떠세요? 좀 나아졌어. 네가 준 파스가 좋더라. 다행이에요.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소정은 국을 특별히 많이 떠줬습니다. 순대도 듬뿍 올려줬죠. 할아버지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먹고 부족하시면 더 드세요. 많이 드셔야 기운 나시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줄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박문수 어르신이 오늘은 안 오셨네요? 소정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어요. 맞아. 매주 빠지지 않고 왔는데 오늘은 안 보여.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요? 소정이 시계를 봤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도 그 할아버지는 오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소정이 주변 어르신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박문수 어르신 소식 아시는 분 계세요? 잠시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제 돌아가셨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 갔는데 못 깨어나셨대.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국자를 든 손이 멈췄죠. 돌아가셨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자식도 친척도 없어서 구청에서 장례 치른다지. 소정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마음이 복잡한 듯 보였어요. 소정은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다시 국을 뜨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무료로 밥을 먹으러 오는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신 것뿐인데 왜 저렇게 슬퍼하는 걸까요? 그냥 손님도 아니고 돈을 내는 것도 아닌데. 아, 그녀에게는 손님이 아니었구나. 이웃이었고 어르신이었고 챙겨야 할 사람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외우고 입맛을 기억하고 안부를 물었던 거였죠. 나눔이 끝날 무렵 소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문수 어르신 장례식장이 어디인지 아세요? 신당동 장례식장이래. 감사합니다. 소정은 천막을 정리하고 곧장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따라갔어요. 그녀는 정말로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3층, 작은 빈소였어요.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구청 직원 몇 명과 요양원 관계자들 뿐이었죠. 소정이 들어갔습니다. 영정 앞에서 깊이 절을 했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서 있었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르신, 왜 아프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진작 병원 가시랄 때 가시지. 그녀의 독백이 들렸어요. 더 맛있게 해드릴걸. 더 많이 잘해드릴걸. 나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언제부터인가 내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어요.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누군가를요. 장례식장을 나온 소정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는 게 평소보다 더 심해 보였어요.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무거워지는 법이니까요.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소정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뭘까요? 가게도 어렵고 몸도 불편한데 왜 계속 나눔을 하는 걸까요? 그것도 이름 모를 노인들을 위해서. 그때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내가 첫 사업에 실패했을 때였어요. 빈털터리가 되어 정신없이 길거리를 헤매던 날. 누군가 내게 순댓국 한 그릇을 건넸죠. 그리고 50만 원이라는 돈과 함께. 그 사람이 뭐라고 했더라? 아, 맞아. 성공하시면 이 돈만큼이라도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공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인색해졌고 더 계산적이 됐죠. 하지만 소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가진 게 없으면서도 나누고 있었어요.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베풀고 있었죠. 혹시 그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던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며 사는 걸까요? 나는 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소정 씨 부모님 조사 어떻게 됐나?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어요. 30년 전부터 써온 것이죠. 거기엔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이상철 50만 원. 그 밑에는 내 다짐이 적혀 있었죠. 언젠가 꼭 갚는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맞겠네요. 성공에 취해서 돈에 눈이 멀어서 은혜를 잊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정을 보니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 따뜻했던 밥 한 그릇이, 그 진심 어린 격려가 떠올랐어요. 월요일 아침 회장실에 급하게 김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이소정 씨 관련해서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뭔가? 신당동 순댓국 건물주가 이소정 씨에게 최후 통첩을 했답니다. 월세가 6개월이 밀렸고 보증금에서도 이미 많이 깎아먹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까지 못 내면 강제 퇴거라고 하네요. 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6개월이나 밀렸다고? 네. 매출은 있는데 거의 다 재료비랑 무료 나눔에 쓰고 있어서 월세를 못 낸 것 같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참 어이없는 사람이네요. 자기 생계도 어려운데 남을 돕고 있다니. 바보 같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무료 나눔을 하고 있나? 네. 다음 주 일요일 준비도 하고 있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무엇이 그녀에게 그런 힘을 주는 걸까요? 태호는 이 사실을 아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소정 씨가 돈에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김비서, 그 건물 매입할 수 있는지 알아봐. 네. 건물을 사시겠다고요? 조용히 진행해. 소정이가 모르게. 김비서가 나간 후 나는 또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내가 이러는 걸까요? 처음엔 의심했고 그 다음엔 시험했고 이제는 돕고 싶어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녀에게서 뭔가를 받기 때문일 거예요. 잃어버린 뭔가를, 아니면 잊어버린 뭔가를. 그때 김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회장님, 이소정 씨 부모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김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나는 첫 장을 펼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철. 30년 전 내가 찾아 헤매던 그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이소정의 아버지 이름이 이상철이었습니다. 김비서, 이거 확실한가?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철 씨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하남시에서 작은 순댓국집을 운영했고 1997년에 교통사고로 부인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당시 딸 이소정은 10살이었고요.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수첩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1994년 10월 15일. 이상철. 50만 원.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날이었으니까요. 김비서, 이상철 씨 가게 이름이 뭐였지? 하남 순댓국이었습니다. 또다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역명만 들어가도록 단순하게 이름을 지었던 거였어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0년 전 그날 빗속을 헤매던 나에게 따뜻한 순댓국을 내밀던 사람, 젖은 옷을 보고 수건을 건네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죠. 힘들 때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해요. 나중에 성공하시면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이상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딸이 소정이었어요.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앞이 아득해졌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운명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내 은인의 딸이 지금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 있다니. 그것도 남을 도우며 살다가 그렇게 됐다니.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소정이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렇게 나누는지, 왜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는지. 아버지를 닮은 거였어요. 이상철의 딸답게 살고 있는 거였죠. 회장님? 김비서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그래. 건물 매입건은 어떻게 됐나? 내일 오전에 건물주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 즉시 계약해. 얼마가 됐든 상관없어. 알겠습니다. 김비서가 나가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재는 조용했지만 내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어요.
나는 은혜를 잊고 살았어요. 성공에 취해서 돈에 눈이 멀어서 당신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이렇게 늦게서야 당신의 흔적을 찾았어요. 그것도 당신의 딸을 통해서 말입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봤어요. 65살의 늙은 얼굴, 주름이 가득한 얼굴. 하지만 30년 전 그날 이상철 선생 앞에서 울던 35살의 청년도 보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선생님.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갚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정신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태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아버지, 소정이가 요즘 좀 힘든 것 같아요. 왜? 표정이 어두워요.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요. 나는 아들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소정을 걱정하는 얼굴이었어요. 태호야, 네 아버지. 너 정말 소정이 사랑하니? 네, 정말 사랑합니다. 태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사람 아버지가 누군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어요. 소정이가 가족 얘기는 잘 안 해서 잘은 몰라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태호야, 네가 선택한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내가 보증한다. 태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어요. 아버지가요? 그래. 어쩌면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지도 몰라. 그 말의 의미를 태호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그의 장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딸이 아버지의 모습을 빼닮았는지. 나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30년 전에 쓴 글자가 흐릿하지만 아직 남아 있었어요.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왔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꼭 지키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많은 준비를 했어요. 건물도 조용히 매입했고 소정이 다리를 고쳐줄 병원도 알아봤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소정을 직접 만나는 거였어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어요. 은인의 딸로서가 아니라 내 아들의 연인으로서, 그리고 곧 내 며느리가 될 사람으로서 말이죠. 나는 태호를 불렀습니다. 태호야, 소정이와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고 싶구나. 태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어요. 정말요, 아버지? 그래. 이번 주말 어떠냐? 너무 좋아요. 소정이한테 바로 말할게요. 태호가 나가고 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떨렸어요. 30년 만에 은인의 가족을 만나 보답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내가 그동안 의심하고 시험했던 사람을 말이죠. 죄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죄스러웠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막막했죠. 토요일 오후 2시 그랜드 호텔 소연회실이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소박한 곳을 골랐어요. 너무 화려하면 소정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태호와 나는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탁자 위에는 꽃 한 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소정을 위해 난생 처음 사본 꽃다발이었죠. 아버지, 제가 소정이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태호가 말했어요. 그때마다 믿지 않으셨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나는 믿지 않았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태호야. 네. 네가 사랑한 이유, 이제 알겠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소정이 들어왔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수수하지만 단정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소정이 멈춰 섰습니다. 나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소정이 나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정중하게 미안합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왜 사과를 하세요? 소정이 당황했어요. 내가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변장까지 하면서 몰래 지켜봤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정이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자주 오셨구나. 태호 씨 아버지셨군요. 목소리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 했어요. 괜찮아요. 태호 씨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궁금하셨겠죠. 당연한 거예요. 소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괜찮다는 표정이었죠. 나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냈을 거예요. 속았다고 무시당했다고. 하지만 소정은 오히려 나를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전 정말 괜찮아요. 마음 쓰지 마세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 소정 씨, 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10살 때요. 소정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이상철이시죠? 소정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소정에게 보여줬죠. 1994년 10월 15일. 이상철 50만 원.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소정이 수첩을 보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30년 전 내가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길거리를 헤맬 때 당신 아버지가 나를 구해주셨어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50만 원이라는 그때 당시 큰 돈을 주셨죠. 내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날 당신 아버지가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나는 성공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매몰찬 사람이 됐죠.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살고 있더군요. 가진 게 없으면서도 나누고 힘들면서도 베풀고. 태호가 옆에서 놀라 나를 봤어요. 그는 이 사실을 몰랐으니까요. 아버지, 그럼 소정이 아버지가. 그래, 내 30년 전 은인이셨다. 나는 다시 소정을 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울고 있었어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도 계속 흘렸죠.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받은 건 잊어도 준 건 기억하지 말라고. 그래야 계속 베풀 수 있다고요. 소정의 말에 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이상철 선생님다운 말씀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태호가 놀라 소리쳤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이나 늦었습니다. 은혜를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딸을 의심하고 시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3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것 같았어요. 죄책감과 후회가 눈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소정이 급히 일어나 나를 부축했어요. 일어나세요, 제발.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소정을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예요? 건물을 샀습니다. 신당동 순댓국 건물을 당신 이름으로 이전할 거예요. 소정이 놀라 입을 벌렸어요. 그리고 다리 수술도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어요. 회장님, 그건 너무 과해요. 이건 빚을 갚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의예요. 아니, 그보다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어요.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가족끼리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받는 것에 부담 갖지 말아요. 소정이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태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정말 울보였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나도 울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소정이 말했어요. 아니,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야지. 네, 아버님. 소정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소정아, 내가 편하게 말했어요. 태호가 널 선택한 건 정말 잘한 일이야. 태호가 소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상견례가 끝난 다음 날 나는 아침 일찍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였어요. 건물 이전 서류 준비됐나? 네, 회장님. 소정 씨 명의로 바로 이전 가능합니다. 좋아. 그리고 병원 예약은?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최고 의료진이 대기 중입니다. 수술비는 10억 정도 예상됩니다. 10억? 큰 돈이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30년 전 50만 원에 비하면 적은 돈이죠. 그때 그 50만 원이 나에게는 생명줄이었으니까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마음도 맑아진 것 같았죠. 30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소정 씨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거부하겠지. 그 아버지의 딸이니까.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상철 선생님도 은혜를 베풀고는 절대 대가를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설득해야지. 이건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고. 오후에 나는 신당동 순댓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변장도 하지 않았고 숨지도 않았어요. 당당하게 들어갔죠.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소정은 여전히 절뚝이며 일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빨리 수술을 받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버님? 소정이 나를 보고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나? 태호가 소정이를 위해 주방 아주머니를 고용해 주었어요. 소정이 주방 아주머니에게 가게를 부탁하고 잠시 나왔어요. 우리는 가게 옆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소정아, 내가 어제 말한 거 기억하지? 건물이랑 수술 말씀이요? 그래. 오늘 다 처리하려고 해. 소정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버님, 그건 너무 과분해요. 많이 고민해봤는데 제가 받을 수는 없어요. 역시나였습니다. 거절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소정아, 이건 선물이 아니야. 나는 소정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건 내가 30년 동안 갚지 못한 빚이야. 네 아버지께 진 빚. 하지만 아버지는 대가를 바라고 도와준 게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나는 약속했어. 언젠가 꼭 갚겠다고. 그리고 이제야 그 기회가 온 거야.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 소정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네 아버지가 나에게 준 것에 비하면 작아. 그때 그 50만 원과 밥 한 그릇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한빛식품도 없었겠지. 나는 소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엌길로 거칠어진 손이었죠. 제발 받아줘.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소정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아버님. 감사히 받겠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한 걸음 내디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만났습니다. 건물 이전 절차는 간단했어요. 이미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축하합니다, 사장님. 이제 이 건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소정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소정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아버님,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 월세 걱정 없이 장사해.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주 금요일 우리는 병원에 갔습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였어요. 이소정 환자분이시죠? 검사 결과를 보니 수술 가능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골반과 무릎 관절 라인을 복원하는 수술입니다. 성공하면 정상 보행이 가능해집니다. 소정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다고요? 네, 의학적으로 완전히 정상은 힘들지만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행 가능합니다. 단 재활만 잘하시면요. 소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4년 동안 포기하고 살았던 희망이 되살아난 거였어요. 수술은 다음 주로 잡혔습니다. 나는 최고 VIP 병실을 예약했어요. 간병인도 24시간 대기하도록 했죠. 아버지, 소정이에게 잘 대해줘서 감사해요. 태호가 감격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사돈께 진 빚을 생각하면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도 부족했어요.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수술 당일 나는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태호도 옆에 있었어요. 우리 부자는 말없이 앉아 있었죠. 8시간의 대수술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을 때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재활만 잘하면 됩니다.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태호가 나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회복실로 옮겨진 소정을 보러 갔습니다. 아직 마취가 덜 깨어서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소정은 거의 바로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특유의 끈기로 견뎌냈어요. 아버님, 봐주세요. 어느 날 소정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보조기 없이 걸었어요. 절뚝임이 거의 사라졌죠. 나는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소정이 울면서 말했어요. 아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서 내가 더 고맙지. 나는 소정을 안았습니다. 내 딸처럼 가족처럼. 퇴원 후 소정은 다시 가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여전히 일요일마다 무료 나눔을 했습니다. 오히려 규모를 더 늘렸어요.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 더 많은 분들께 나눠드려야죠. 소정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보답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 정신을 이어가는 거였죠. 그날부터 나는 한빛식품의 경영 방침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익만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로 만들기로 했죠.
첫 번째 사업은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전국에 10개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 이름은 당연히 신당동 급식소였죠. 회장님, 수익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임원들이 반대했지만 나는 단호했어요. 수익이 전부가 아니야. 때로는 이유 없이 나누는 게 최선일 때도 있을 거야.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었어요. 결혼식 날이 밝았죠.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긴장한 얼굴이 보였어요. 아들 결혼식인데 왜 내가 더 떨리는지 모르겠더군요. 결혼식장은 소박했습니다. 소정이 원해서 작은 곳으로 정했어요. 화려한 걸 싫어하는 그녀답다고 생각했죠.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참 듬직해 보였어요. 그래, 너는? 전 아까부터 준비됐죠. 근데 아버지가 더 떨리시는 것 같은데요? 태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았습니다. 내가 더 떨고 있었어요. 은인의 딸을 며느리로 맡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소정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수술 후 다리가 완전히 나아서 예전처럼 절뚝이지 않았죠. 곧게 선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버님, 소정이 나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예쁘구나. 내 아버지가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께 감사하고 계실 거고요. 소정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소정아, 내가 내 아버지 대신은 못 되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이미 충분하세요, 아버님. 식이 시작됐습니다. 소정이 버질로드를 걸어 들어왔어요. 예전과 달리 절뚝이지 않는 걸음걸이.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 전 이상철 선생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 그리고 이제 그 딸이 내 며느리가 되는 이 순간. 운명이란 게 정말 있는 것 같았어요. 주례사를 하는 동안 나는 계속 눈물을 참았습니다. 태호와 소정이 반지를 교환할 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옆에 앉은 김 비서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따님을 잘 맡겼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피로연이 끝나고 며칠 뒤 일요일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세 사람이 함께 노인정으로 향했어요. 무료 나눔을 하기 위해서였죠. 소정이 국을 끓이고 태호가 순대를 썰었습니다. 나는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했어요. 한빛식품 회장이 직접 의자를 나르는 모습에 사람들이 놀랐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어요. 이렇게 몸을 움직이며 남을 돕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돈으로만 기부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죠. 김길자 어르신, 오늘은 더 뜨겁게 드릴게요. 소정이 할머니 한 분께 국을 건네며 말했어요. 여전히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죠. 박영수 어르신, 허리는 좀 나아지셨어요? 태호도 어느새 어르신들과 친해져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다정했어요. 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돈이나 명예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나도 국을 뜨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회장님이 직접 이런 일을? 한 할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어요. 이제 회장이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예요. 편하게 받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 순간만큼은 한빛식품 회장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싶었거든요. 3개월이 지났을까요?
소정이 배가 조금 불러왔습니다. 임신이었어요. 태호가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나는 뛸 듯이 기뻤죠. 정말이냐? 내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네, 아버지. 5개월이래요. 나는 소정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고맙다, 소정아. 정말 고마워. 저도 감사해요, 아버님. 소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아이는 정말 복받은 아이예요. 이렇게 좋은 할아버지가 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복받았지. 이렇게 좋은 며느리와 손주를 얻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도 무료 나눔을 했다. 소정이와 태호와 함께. 이상철 선생님, 당신이 30년 전 내게 가르쳐준 나눔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는 것을, 그리고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라는 것을. 곧 손주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에게도 이 정신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받은 은혜, 그리고 엄마가 외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선함을. 그렇게 대대로 이어가는 거겠죠. 또 다른 일요일, 우리는 여전히 노인정에 있었습니다. 소정은 이제 배가 많이 불러서 의자에 앉아 일했어요. 태호가 대신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우리 아이도 언젠가 이 일을 도와주겠죠? 태호가 말했어요. 그럴 거야. 피는 못 속이니까. 나는 대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소정이 갑자기 배를 잡았어요. 어머, 아기가 발로 차요. 우리는 모두 소정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벌써부터 활발하네. 엄마를 닮았나 봐. 태호가 행복한 얼굴로 말했어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생명이 이어지듯 은혜도 이어지는 거라는 걸. 이상철 선생님이 내게, 내가 소정에게, 소정이 아기에게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거라는 걸. 한빛식품도 많이 변했습니다. 전국의 은혜 급식소 10곳이 문을 열었어요. 매일 수천 명이 무료로 밥을 먹었죠.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입니다. 김 비서가 보고했어요. 나눔을 시작한 뒤로 오히려 매출이 올랐어요. 소비자들이 우리 기업 이미지를 좋아한대요. 나는 웃었습니다. 주면 돌아온다는 것, 나누면 채워진다는 것.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더 늘려. 급식소를 20곳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녁, 집에서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소정이 만든 순댓국이었어요. 가게에서 파는 것과 똑같은 맛이었죠. 맛있구나. 내가 말했어요. 아버지 레시피 그대로예요. 소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30년 전 그 맛. 나는 국을 한 숟갈 더 떠먹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 그 따뜻함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갑자기 소정이 소리쳤어요. 왜? 아기가 할아버지라고 했어요. 제 뱃속에서.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저녁이었죠.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지. 내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완전히 알 것 같았어요. 멀리서 신당동 순댓국 간판이 보였습니다. 노을빛에 비친 간판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죠. 마음까지 따뜻한 집. 그래, 그게 이상철 선생님이 원했던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